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층별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상세하게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핑을 실행하면 핑 223.194.165. 옆에 사람 뭐 100번 이런 식으로 핑을 하면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핑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ICMP를 호출을 하죠, 그죠? 이 ICMP는 OS 안에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고 iphelp.dll인가 이런 그 라이브러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호출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그 ICMP 관련된 기능들, 비슷한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호출을 해서 뭘 부탁을 하냐면 얘가 이제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러면 이제 ICMP에서는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고 그러면 그것을 IP한테 라우팅을 요청하죠. 이제 IP는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받아서 일단 IP 헤더를 붙이고 헤더에는 뭐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죠. IP 주소니 그다음에 누가 그것을 요청했는지 하는 프로토콜 등등 TTL 등등 여러 가지의 그 헤더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일단 붙여서 패킷을 만들고 요건 이제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고 만들어진 것을 이제 IP한테 던져서 라우팅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IP가 그 ICMP 메시지에 이것을 페일로드로 해서 앞에 헤더를 붙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패킷이죠. 패킷을 만들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라우팅을 하죠. 여기에 있는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를 어디로 갈 것인지를 이제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를 하죠. 그래서 목적지 IP 주소에 해당하는 엔트리를 찾아서 결정을 하죠. 그 결정이라는 게 넥스트홉과 그다음 넥스트홉을 가기 위한 아웃고잉 NIC를 결정을 하죠. 이게 그 경로죠. 경로의 본질이 바로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넥스트홉과 아웃고잉 NIC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 상에 이제 같은 네트워크의 경우에 넥스트홉이 뭘 되냐면 이제 연결됨으로 돼 있었어요. 그죠? 이것의 의미는 바로 이제 목적지가 같은 네트워크에 같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제 넥스트홉이 바로 그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갈 곳은 바로 목적지가 된다 이거예요. 이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아웃고 인터페이스는 아마도 그 PC의 아웃고 인터페이스겠죠. 그것을 결정해서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맡겨야죠. 실제 이동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길 안내는 여기서 끝났고 라우팅은 여기서 IP에서 끝났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된 넥스트홉과 그 넥스트홉을 가기 위한 아웃고 인터페이스 이 정보를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주고 보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IP에서 알려줄 수 있는 건 IP 주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IP 주소를 기반으로 알려주는데 NIC에서는 맥 주소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NIC한테 넘겨줄 때 그대로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OS가 중간에서 개입을 하죠. 그래서 OS가 이제 그러면 넥스트홉에 대한 IP 주소와 아웃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IP 주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아웃고 인터페이스에 어차피 뭐 자기가 맥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넥스트홉에 대한 맥 주소는 이 NIC가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 해서 이제 ARP 테이블을 뒤져보죠. 그래서 ARP 테이블에 있으면 그걸 이제 바탕으로 NIC한테 던져주고 야 이리로 보내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이제 ARP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ARP가 일어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어떤 절차들이 이미 일어났어야 됐어요. 각 계층에서. 그죠? 네.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서 그냥 바로 ARP가 발생합니다. 이러면 왜 ARP가 발생하지? 왜 그게 필요한 거지? 그런 데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원인이 없잖아요. 그죠? 예.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뭐 뜬금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게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ARP 메시지가 이제 ARP 프로토콜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것도 OS가 가지고 있어요. ARP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도. 그래서 이제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ARP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고 그것을 또 이더넷한테 또 NIC한테 같은 랜 상에니까 어차피 그 이더넷이 그걸 알아와야 되니까 이동시키는 건 이더넷이니까 이더넷한테 맡기면 이더넷은 그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맥 주소 모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동네방네 알리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더넷에서 브로드캐스트 붙이고 브로드캐스트 목적지 주소 붙이고 내 맥 주소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건 누가 의뢰했냐? ARP가 의뢰했다 하는
그 이더 타입 붙이고 그리고 헤더를 붙여서 만들어진 프레임을 내보내면 스위치에 도착하면 스위치에서는 아 요거 누가 보냈군 하고서 맥어드레스 테이블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디로 가는군? 브로드캐스트의 모든 곳으로 다 뿌리고 이런 식이죠, 그죠? 모든 곳으로 다 뿌리면 이제 누구나 다 받게 되죠. 랜상에 누구나 다 받고 그러면 목적지 주소를 보면 나한테 온 거니까 왜? 이더넷 브로드캐스트니까 일단은 그 이더 타입에 있는 ARP한테 그걸 다 보내죠. 그럼 ARP는 그걸 받아서 보고는 이게 타겟이 난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내가 아닌 호스트들은 전부 그걸 무시하고 나인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223.194.1.100번 같은 경우엔 타겟이 나니까 나에 대한 ARP 리플라이를 만들어서 다시 리플라이를 보내죠. 뭐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리퀘스트로부터 받은 결과에 보면 그걸 누가 보냈느냐 하는 IP 주소와 맥 주소가 있으니까 그걸 또 ARP 테이블에 집어넣죠. 어떤 IP 주소가 어떤 맥 주소를 갖는다 하는 걸 이제 자기 ARP 테이블에 집어넣고 나중에 그걸 또 이용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그 체계적으로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때 어떤 정보를 사용하고 그건 어떻게 만들어졌고 예,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한 단계씩 정말로 그 빈틈없이 쫓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이게 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지가 아니고 이걸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지? 이걸 할 때 어떤 정보들이 더 부과가 돼야 되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지? 그것이 또 어떻게 이동하지? 어디로 그것이 전달이 되지? 여기서 전달은 꼭 장치에서 장치가 아니고 그 하나의 호스트 안에서도 계층과 계층 간의 에서의 이동도 존재한단 말이죠. 예.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쫓아가 달라는 거였어요. 예. 네? 이해가 좀 예, 여튼 과제를 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도 이 보고서를 좀 리뷰를 했는데 뭐 100점을 제가 주기에는 예, 조금씩 어딘가에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그 우수 과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과제가 예, 오늘 제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예, 가장 부합하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최태한 학생 건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 MIC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네. 본인이 어떤 점이 좀 더 됐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RP 부분에서 대상이 브로드캐스트인데 브로드캐스트를 했을 때 그것을 받은 다른 호스트들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계층에서 이더넷에서는 맥 주소가 브로드캐스트니까 나한테 온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일단 ARP한테 넘겨야 되고, 그 넘기는 근거는 이더 타입에 있는 거기에 ARP 코드, 예, 그것에 의해서 내가 알맹이만, 즉 페일로드만 넘기고, 그것을 받은 각각의 호스트는 또 그걸 그러면 타겟 IP 주소를 가지고 어떻게 타겟 IP 주소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예, 그냥 모든 호스트들한테 보낸다는 게 조금 불명확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예, 뭐 등등 그런 좀 뭐 약간의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 학생들 중에는 가장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 또 내가 오늘 지금 설명한 것, 또 이전에 동영상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오늘 한 거 그냥 다시 한번 리뷰한 것 뿐이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태한 학생은 또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이것을 더 완성도를 높이려면 어떤 부분을 더 설명을 추가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라우터 넘어갈 때 TTL이 1 빠지는 거를 설명했던가요?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여기서 그 IP 헤더에 보면 TTL이 있잖아요. 그죠? TTL이 여기서 출발할 때 아마 128로 출발할 텐데, 이 라우터에서 이제 나갈 때, 아마 라우팅을 해서 나갈 때는 TTL이 127로 1이 줄어든다 하는 거를 설명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은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중에 이제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가 여기 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는 또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그 뭐의 응답해서 바이트 얼마, 시간 얼마, TTL 127 나온 거를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127이 되죠. 그러니까 에코 리퀘스트가 갈 때도 여기서 128로 출발해서 여기 127로 도착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8로 출발해서 거쳐서 여기에 도착했을 때 127이니까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부분이 지금 이거 계단을 올라오다가 내가 그걸 했든가 안 했든가 조금 긴가민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의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는 패킷 트레이서를 이용해서 뭐 네트워크를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킷 트레이서 시뮬레이터가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하는 실습이죠. 그래서 매핑 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의 연결 구성을 맵을 그려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인터넷 전체를 뭐 전부 다 맵을 그릴 수는 없지만 이제 특정의 몇 가지만 해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해볼 텐데 교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뭐 이대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교내는 우리 학교 교내의 네트워크 연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근데 물론 그거를 실제 선을 따라가면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거예요. 트레이스 라우트를 이용을 해서 하면은 이제 넥스홉들을 쭉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넥스홉이라는 게 결국은 라우터들이니까 라우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트레이스 라우트를 하려면 그 트레이스를 할 대상이 알려져 있어야죠, 그죠? 네, 알려져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내에 있는 다양한 서버들의 이름입니다, 얘네들이. 요거는 이제 우리 학교 홈페이지고요. 요거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연결된 우리 학교 포털. 그다음에 요거는 도서관.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수강 신청이나 성적 확인할 때 사용하는 학사 행정. 그다음에 요거는 전자출결 서버. 얘는 문자도 보낼 수 있고 푸시 앱을 써서 푸시를 보낼 수도 있고 한 서버. 그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특강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경력 관리를 위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서버. 그 다음에 이 서버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만 이제 작년까지는 NCS라고 국가 직무 능력 관련 사이트고, 그 다음에 NSR 이거는 우리 학교의 네임 서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직원용 전자결제라든가 게시판. 그 다음에 이거는 외부 사이트들이에요. 좀 유명하지 않은 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트레이스를 해보면서 이제 연결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우선 교내를 해보겠습니다. trace rt 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고요. 리눅스에서라면 trace route라는 명령이 똑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서버 구축에서 사용하는 리눅스에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trace route가 설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dnf-y install 해가지고 이제 trace route에서 설치를 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주의할 점은 리눅스 VM에서는 이게 NAT 환경에서 트레이스 라우트가 안 됩니다. 이건 브릿지 환경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VM웨어의 그 문제인데요. VM웨어가 트레이스 라우트를 위한 그 NAT를 지원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NAT 환경에서는 사설 IP 주소로 돼 있고 공인 IP 주소로 이제 트레이스 라우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보통 사용하는 것과 조금 다른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뭔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상용 공유기, 진짜 공유기에서는 트레이스 라우트를 지원하는 공유기도 있고 마치 그 VM웨어의 그 NAT 가상 공유기처럼 지원을 못하는 공유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트레이스 라우트를 했을 때 되는 공유기가 있고 안 되는 공유기가 있거든요. 그 이제 결국 공유기 회사의 그 펌웨어 설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 VM웨어의 그 가상 공유기 NAT 환경에서는 안 됩니다. 트레이스 라우트가. 그래서 만약에 VM웨어에서 그 리눅스를 실행해서 트레이스 라우트를 해보시려면 브릿지 모드에서 쓰셔야 된다. 어쨌든 윈도우스에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공인 IP 주소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고요. 뭐 어차피 우리 교내니까 예를 들면 www.동양.ac.kr 이 이름으로 하지만 당연히 이제 IP 주소가 알려지겠죠. 트레이스 RT가 먼저 이것에 대한 IP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DNS 클라이언트한테 IP 주소를 알려달라 하고 요청을 하면 DNS 클라이언트가 이제 DNS 서버에 가서 알아와서 거기로 트레이스 라우트를 하겠죠. 이와 같이 일단 IP 주소를 알아오죠.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경로를 추적을 하고요. 뭐 바쁜 관계로 터미널을 더 열어서 여기서 또 trace.rt 포털.동양 h.kr로 해볼 텐데 사실 포털이나 www나 가만히 보면 203-249-3943, 203-249-3965 거의 똑같은 네트워크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마 경로가 같을 거라고 보여요. 같은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입니다. 일단 여긴 추적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LIB를 해볼게요. LIB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디미스도 하고. 내 생각엔 디미스도 아마 포털하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주소가 203-249-3990, 203-249-3965 뭐 비슷해 보이죠, 그죠? 네, 아마 같은 네트워크일 거로 생각이 되고요. LIB는 203-237-164 다르죠, 그죠? 네. 지금 추적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LIB 디미스까지 했죠. 체크, 출석, 전자 출결. 이건 주소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203-237-167이군요. 예, 또 다르죠? 203-237-164. 얘는 203-249-39. 네. 맞고, 그 다음에는 푸시. 여기 다 있으니까 푸시. 167이군요. 똑같네요. 예. 그 다음에 두잇. 203-249-39. 얘도 똑같군요. 지금 WW, 포털, 디미스, 두잇 얘네들이 같은 네트워크인 걸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NCS 해봅시다. NCS 203-237-167 얘도 뭐 167 아까 하나 있었죠, 그죠? 예, 167 여기 체크, LIB 체크, 그 다음에 NCS는 다 167이네요. NSR도 167일 것 같은데 NSR 1.동영점.kr 그죠? 167이죠. 그 다음에 사인도 아마 몇 개 안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트워크가 어쨌든 이렇게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같은 IP 주소 내역이면 뭐 어차피 같은 네트워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어떤 그 타겟 네트워크로 가는데 경로가 어떻게 되냐를 추적을 해볼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연결도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죠. 뭐.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속한 네트워크는 이제 223.194.165.0/24 네트워크죠. 이 네트워크. 처음 갈 곳이 이제 .1이죠. 라우터를 갔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것들 하나씩 봅시다. 예를 들어서 www.동양.ac.kr까지 가는 경로는 165.1을 처음에 갔고요. 그 다음에 192.168.14.1을 갔습니다. 얘가 192.168.14.1. 그 다음에 어딜 갔는 거 아니? 110.2로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110.2. 그 다음엔 7.2로 갔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여기가 203.249.39.43번. 그러니까 www.동양.ac.kr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LIB는 203-237-164.7인데 14.1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14.1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간 곳이 130.2예요. 130.2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로 간 게 아니죠. 110.2로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다른 데로 갔어요. 130.2. 그 다음에 6.2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203.237.164.7 이런 네트워크로 갔어요. 여기는 203.237.164 네트워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03.249.39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67 여기는 어디냐? 체크.동양.ac.kr 은 또 어떻게 갔나 봅시다. 그러면 223.194.165.1 여기까지 간 건 똑같고 14.1 똑같고요. 그 다음에 110.2로 간 것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7.2로 간 것까지 똑같군요. 그 다음에 167.40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7.2까지는 똑같이 갔고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여기서 이 네트워크가 이제 203.237.16.7.40 호스트로 갔어요.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가 이제 이 라우터에 같이 물려 있는 거죠. 두 개의 네트워크가. 네.
뭐 결과로만 봐서는 또 다른 게 없죠. 다 또 203, 249, 3952 뭐 이것도 3952나 뭐 3943이나 같은 네트워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7.12도 결국은 167.12도 여기에 속하고, 그다음 3960도 뭐 똑같고, 이쪽에서도 뭐 1673 똑같죠. 그다음에 3952, 16739, 그다음에 3990, 3965. 대충 이 정도로 파악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서버 시스템들이 있는 네트워크가 대략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연결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실습실에 가서 하면 이게 이제 또 달라지겠지. 우리 실습실은 여기니까 여기지만 뭐 예를 들면 다른 실습실은 여기에 물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이제 연결도가 다르게 나오겠죠. 자,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면서 우리 교내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됐느냐는 연결 관계를 실제 위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타폴로지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 네트워크 연결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것을 논리적인 타폴로지를 그려나갈 수 있다. 우리 교내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제 교외 인터넷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멀리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내야 어차피 다 교내 IP 주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IP 주소들은 사실상 실제로는 공인 IP 주소가 아니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쓰는 IP 주소들은 이 내부에 중간에 거쳐가는 주소들이죠.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여기에 그 네트워크들은 전부 다 192.168. 뭐뭐죠. 이 주소 범위는 전부 다 사설 IP 주소예요. 그냥 교내에서 쓰기 위해서 사용한 주소들이고 이제 인터넷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주소죠. 또 인터넷에서도 이리 들어올 수 없는 주소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내부적인 용도로 쓴 거고, 외부에서도 알려져 있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소다, 우리가 쓰는 주소다 그런 것도 안 돼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 공인 IP 주소들, 이 공인 IP 주소들은 뭐 203.237.167, 203.249.39, 203.237.164, 223.194.165 뭐 이런 것들은 다 공인 IP 주소이고, 우리 교내에서 사용하는 그 공인 IP 주소이죠. 이것을 어떻게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whois라는 정보로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ois라고 해보시면 딱 저기 키사 whois 검색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소를 입력을 해서 그 주소가 어느 기관에서 사용되고 관리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3.249.39 네트워크의 아무 주소나, 이거는 지금 포털인데요. 포털 주소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쭉 나오죠. 203.249.3965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 IP 주소를 관리하는 최상위 기구예요. 기관. 이제 키사도 여기에 속하죠. 사실. 인터넷진흥원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이제 키사 업무도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203.249.0.0부터 203.249.63.25까지 이 주소 범위에 대해서 어디에 할당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한국교육정보화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교육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대학들 중심으로 그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그런 망이 이제 교육망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이제 한국교육정보화재단이죠.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 주소 범위에 대해서는 자, 교육망에서 써라 하고 이렇게 할당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 주소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이런 거 슬래시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러면 사실은 요것만 주면 여러분들이 그 주소 범위를 산출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하고 요거. 요게 이제 시작 주소고 요게 프리픽스잖아요. 그죠? 어디까지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슬래시 18이니까 앞에 18비트가 네트워크 주소라는 뜻이죠. 그죠? 18비트. 자, 그러면 어디까지냐면 여기에 8비트, 여기 8비트 하면 16비트잖아요.
나머지 몇 비트가 더 네트워크 주소예요? 2비트죠, 그죠? 2비트. 그러니까 여기에 8비트 중에 2비트는 네트워크 주소예요. 그럼 이게 0.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시작이 0000, 0000, 0000, 000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럼 요 2비트가 네트워크 주소다. 그럼 얘는 변하면 안 돼. 변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이죠. 그죠? 그러면 이 주소 범위는 0.0부터 00111111.111111까지 호스 주소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얼마냐 이거지. 이건 이게 255고 이게 얼마야? 여기가 128, 여기가 64, 여기 32죠. 32, 16, 뭐 이렇게 더해 나가면 되죠. 뭐 그렇게 되고 아니면 이게 64니까 여기가 1이면 100이면 64죠. 그러면 1 빼면 0111이죠. 이게 63이죠. 63.255까지다. 이렇게 주소 범위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다 할당된 게 아니고 이건 교육망재단에 할당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또 이만큼은 어느 대학에 써라, 이만큼은 어느 대학에 써라 하고 또 배분이 돼 있죠. 할당이 돼 있어요. 네, 그 정보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3249 39.0에서 39.25까지 슬래시 24가 동양미래대학교에 할당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슬래시 18 중에서 하나의 그 255개만큼이 이제 할당이 됐죠. 그래서 이제 위치가 기관이 동양미래대학교, 위치는 구로 고척동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소를 가지고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어느 기관이 관리를 하고 그 기관의 주소, 이 주소는 사실 그 이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실제 물리적인 위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어느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위치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KT다 그러면 KT는 본사가 어딘가 저기 분당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KT 그러면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무슨 동 뭐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 주소로만 나와요. KT 네트워크는. 그럼 KT 네트워크가 거기만 있나요? 우리 전국에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등록된 주소입니다. 이건. 그 기관 내 등록된 주소.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학교야 우리 학교 네트워크가 고척동밖에 없지만 그렇게 좀 규모가 큰 뭐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네트워크가 전국 여기저기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된 주소 기반으로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정보가 등록된 걸 기반으로 이 후이지에 등록된 걸 기반으로 해서 그 네트워크의 주소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뭐 하나의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IP 주소를 미국의 IP 주소를 씁니다. 아마도 캘리포니아에서 쓰는 IP 주소를 쓸 거예요. 미국에 할당된 IP 주소죠. 우리나라에 할당된 IP 주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택에 있는 기지에 대한 위치 주소는 어디로 나오냐? 미국으로 나와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 IP 주소에 대한 이 후이지를 찾아보면 미국 주소로 나온다. 그런 식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후이지로 해서 검색을 해볼 수 있고 자주 가기 힘든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한번 좀 나열을 해봤어요. 해서 여기를 트레이스를 해보면 좀 재밌어요. 이게 어떤 데는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되기도 하는데 우리 교내에는 뭐 교내에서 그걸 큰 문제 없이 풀어놨으니까 연결이 되지만 안 되는 데도 있다. 트레이스를 하다 보면 복사 해서 트레이스 RT 해서 요거는 이제 나이지리아의 대통령 그 관저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워낙 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 와중에 윈도우즈에서 설치가 돼 있을 텐데 여기 있군요. 오픈 비주얼 트레이스 라우트 이게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걸 열어보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그 GUI 환경에서 트레이스를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IP 주소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위치까지도 요 각각의 요
위치까지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트레이스를 통해서 그 연결 구성을 지리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 주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등록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오픈 비주얼 트레이스 라우트의 경우에는 후이즈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요. 여기서 후이즈를 이용하려면 이걸 후이즈 버튼을 눌러서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거를 이용합니다. 지오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데, 그건 또 조금 달라요. 이게 공식적인 그 등록된 그 IP 주소에 대한 관리 주소라면, 지오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좀 비공식적인 그런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제 위치에 좀 더 가까운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는 지오로케이션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좀 비공식적이지만 조금 더 실제 위치에 접근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비공식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꼭 믿을 만한 거는 아니긴 해요. 어쨌든 트레이스 라우트 그냥 해서 컨트롤 V 엔터를 치시면 이제 트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트레이스 라우트 요것처럼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건 이거는 이제 time to live 여기 갔다 오는데 걸리는 time to live가 아니지 미안합니다. 요거는 이제 라운드 트립 타임이죠. 라운드 트립 타임이 여기 시간이 나타나요. 갔다 오는 데까지 이 스텝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하는 그런 시간이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는 이제 가까운 곳이겠죠. 여기는 대략 국내입니다. 여기는 1ms 이내. 그 다음에 여기 37ms 이건 이제 이미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대충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기는 대략 홍콩이네요. 그죠? 홍콩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싱가포르 아마도 이건 싱가포르이 아닐까 싶은데 아닌가? 어딘지 여기 인디안 오션 케이블 이런 해적 케이블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그 반응이 응답이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죠. 이런 것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그쪽에서 보안상 이 트레이스 RT의 요청을 이제 차단하거나 응답을 차단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장치가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다운이 돼서 응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홈페이지를 접속했는데 홈페이지 접속은 된다. 근데 트레이스 RT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이제 트레이스 RT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에 장치들이 정보를 차단해 놓은 경우에 그래서 보시면 최대 30개까지의 추적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추적이 안 되는 것들 때문에 30개까지 트라이 하다가 못했죠. 그러나 오픈 비주얼 트레이스 아웃는 30개 이상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종 32번째 최종 목적지까지 트레이스가 끝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대충 어떻게 왔는 거 아니? 서울에서 태평양을 건넜군요. 이 경우에 태평양을 건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동아프리카까지 갔다가 여기가 케냐예요. 케냐를 거쳐서 나이지리아로 왔군요. 대략 그런 식으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추적을 한 거죠.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